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 대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각 당 후보들은 빡빡한 전국 유세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각 후보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죠. 자,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얘기의 시작을 좀 열어볼까요? 지난 27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후보와 2위인 안철수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안 후보의 격차가 기존보다 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소비자 구매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 제가 말씀을 어렵게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네. 값이 비싸고 아주 큰 물건, 그리고 값이 싸고 아주 적은 물건, 이 두 물건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묻게 되면은 대부분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양쪽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중간 정도의 가격과 중간 정도의 크기를 구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양극단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대선 초기의 패턴 자체가 그런 양극단을 배제하는, 그렇게 중도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것이 소비자 경제 패턴에서는, 구매 패턴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정치 패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 패턴, 즉 선거판의 패턴이라는 것은 O 아니면 X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건데, 이걸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가 조금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왜냐 그러면은 지지층이 확실히 옮겨오긴 왔는데, 옮겨온 지지층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이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온 그런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TV 토론회 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TV 토론회 이런 모습에서 뭔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고성이 약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다시 회귀하는, 또는 전략적 유보 상태로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상품 선택 이론, 이것을 이번 토론에 대입을 해보면요. 자, 이 반문 정서 강했죠. 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양자구도로 갈 것이다. 문재인이냐 아니냐. 근데 문재인이냐 나 안철수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갔어요. 본선 시작했을 때는 이 박빙접전이다, 붙었다, 양강구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토론이 지금 4차 진행되고 오늘 밤에 5차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선택의 소비자, 즉 유권자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자구도로 토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 양극단이 누구냐? 자, 친박도 안 되지만 친문도 안 된다. 양쪽 다 패권주의다. 이 주장이 흐트러진 거예요. 뭐냐면은 극좌부터 극우까지, 사실은 이제 극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후보 스펙트럼을 놓고 보니까 이 우의 끝에는 홍준표 후보가 있는 거고요. 좌의 끝에 지금 심상정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권자들이 극단인 줄 알았더니 좌파가 아니고 어찌 보면 중도 진보 성향이구나. 그럼 중도 보수 성향이 안철수 후보구나. 이 양강 구도가 가운데로 모여버렸어요. 지금 안보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차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보수의 안보 차별화가 잘 안 먹히고, 오히려 문재인 이 후보의 안보 행보가 안보도 잘 할 것 같은데 늘 군복을 입고 지금 등장한단 말이에요. 안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문재인 키워드 그럼 현재 안보고, 그러면은 이 보수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키워드가 뭐냐? TK, 보수 결집,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상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강성 귀족 노조가 문제다. 사실 심상정 후보가 여기 할 말이 많을 텐데, 이 4차 토론회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차 토론회 때 이 돼지 흥분제 논란 때문에 자,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안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지형, 이념 지형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들 하지만은 홍준표 후보가요. 홍준표 네. 후보가 자유한국당 이제 후보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뭐냐면 저분이 이제 스타일이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이 요즘 뭐 홍트럼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사리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이 그 표를 자기에게 줄 사람 이쪽 계층만 지지 계층만 향해서 거기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의 결집성이 적어도 말하자면 이 보수 중에서도 중도가 아니라 좀 그러니까 그냥 보수 이쪽에서는 홍준표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날 이게 이제 좀 말이지 7%를 약간 넘어서기 시작하면 7%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지지하던 측에서 홍준표도 지지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특히 TK 지역에서 아마 네. 좀 많이 이제 솔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반문은 안을 통해서 안철수를 통해서 문재인의 이 정권 창출을 막아야 된다. 예.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 쪽에 몰렸던 표가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안철수 후보로는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인식도 생기고 하니까 급속히 안철수 쪽에 몰렸던 표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문재인 후보의 의장은 뭐 우리가 흔히 캄차카 의장이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이 물반 고기반. 근데 의장이 굉장히 좁은 대신에 이 해역은 좁은 대신에 거기 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회유성이 아니라 거기 이제 고착된 그런 의장이니까 이것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 안철수 이 의장은 굉장히 넓어요. 해역이 넓은데 대개 의종들이 말하자면 회유성 의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이를 들 때는 굉장히 많이 올려들지만은 이 회유성이니까 언제든지 흩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특히 이제 홍준표라는 후보의 하나의 대안이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안이 생겼단 말이죠. 뭐 정권을 잡든 못 잡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 말하자면 태극기 집회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네. 있었던 자신들이 이제 분노했던 이런 자신들이 분노를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홍준표를 택해버리면 안철수 후보는 그 바람에 엄청스러운 이제 거기서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예. 그 개연성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물론 뭐 여론조사 이것만 가지고 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숨은 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여하튼 경향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최근에 이 지지율 변화 큰 특징, 문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 보수층이 홍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번 투표에서 사실 연령별 투표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변하고 있는 홍 후보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안철수 후보의 50대 이상의 지지층의 이동, 이 부분은 또 이 투표율 측면에서도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가 어떻게 있죠. 보시나요? 전통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인구의 구조가 예. 고령 인구가 더 많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40대, 50대가 이번에 유권자가 많더군요. 그래서 4050 세대가 중요한데 그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50대 이상은 주로 안철수 후보 지지가 많아졌던 게 사실이고 예. 그리고 2030 젊은 층은 좀 문재인 후보 그건 뭐 정권 교체라든가 변화에 대한 기대 그동안의 뭐 야권 성향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여론조사 아까 지표로 본 게 이제 어제 리얼미터 조사거든요. 네. 오늘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리얼미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추이를 봤을 때 네. 편차가 벌어지는데 세대별로는 50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대 중반 이상은 좀 안철수 지지가 높고 여전히 50대 초반대, 예. 초중반은 또 문재인 후보 지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55세 전후를 기준으로 쫙 갈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고령층의 자신의 메시지를 그렇게 소구하지 않았어요. 문재인을 싫으면 나에게 오겠지. 이게 국민이 연대해 줄 것이다. 라는 네. 메시지로만 흘렀고 오히려 청년 멘토로 대권 주자까지 올라온 분 아닙니까? 네. 2012년 선거 이전으로 보면 예. 그때 정치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는 젊은 층의 것인데 그럼 미래를 젊은 층이 선택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후보 의도대로 안 되고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안 후보의 지금 세대별 공략의 패착인데 네. 지금 안 후보는 최근에 50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50대거든요. 네. 가장 젊은 후보고 50대 기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패착인 것 같아요. 동년배는 동년배를 잘 믿지 않나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내 친구인데 내 친구의 친구인데 한국 사회에서 우리 또래가 내 수준이 고만하지. 나는 아직 경험이 일천하지. 그러면 누구를 악망하냐면 선배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줄 멘토 누구인가. 그러니까 50대가 50대에게 잘 소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는 지금 2030으로 빨리 갔어야 해요. 어쩌면 젊은 층을 갈라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뒤늦게 세대에서 동세대를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오늘 D-10일 아닙니까? 예. 이 열흘 남은 시간에서는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50대 이상의 계층들, 뭐 그 부분은 색깔, 그 스펙트럼상 보수 진영이 확실합니다. 보수 진영이 확실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흔들리는 보수의 표심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 이걸 면밀하게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는데 그 자강론의 기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느냐 또는 네. 하락했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정치적 구조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괴멸되어 가는 보수 세력이 여기에 대한 대안 세력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안철수라는 대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반기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그런 보수층의 지지심리 흐름 변화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그 오는 부분들을 만약에 자강론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그 철학적 개념에 부합을 해서 지지한다 그러면 그 경고성이 일정 정도 담보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도가 약하다는 것이고 이진공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경고성이 아주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 자체는 행동에 대한 변화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스펙트럼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냐 그러면은 초창기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는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본다 그러면 대선 전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예. 가정에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징벌적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하는 저항적 개념 이런 구도의 프레임이 사무였는데 이것이 적폐대 통합의 구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정책적인 전향을 하는 것이죠. 메시지의 충돌은 있었으나 뭐냐면 적폐를 과감히 품하고 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 프레임 자체가 애매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략적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희석화시키는 그런 전략. 이런 굉장히 뭐 소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공을 펴고 있는 것이죠. 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프레임을 만들어져야만이 자신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지지 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는 제가 또 하나 큰 약점이 뭐냐면 이 정체성이 모성입니다. 그냥 당신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문 후보는 분명하잖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뭐 지금 적폐 청산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우리가 바로 소명을 받고 등장한 세력이다. 뭐 이런 걸 부각시키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 후보를 본래 지지했던 세력 측에서는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중도 진보 정도, 온건 진보 정도에서부터 온건 보수 세력까지는 이제 전체 자기 지지 세력으로 봤을 때 그 속에서 이쪽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저쪽도 만족시켜줘야 되면 중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맞느냐 이랬을 때 온건 진보 측에서 만약에 저 사람 우리가 지지할 사람 맞다 이러면 온건 보수 측에서는 아니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미를 다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분명해지지 못하고 모호해져 버린 게 있고
또 이 연령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50대는요. 지금 50대는 옛날에 말하면 386 세대거든요.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많거나 적거나 간에 여하튼 이 의식이 정치 의식이라든지 모든 의식이 이를테면 완전 옛날에 말하는 과거의 보수하고는 바탕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50대 전체의 바탕도 이미 의식 구조적인 면에서는 달라져 있는데 그것이 안철수 후보가 거기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더라면 그래도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연령적인 보수화가 있잖아요. 생리적인 보수화, 뭐 생리적인 보수화라고 그럽니다만 이 생리적인 보수화의 경향에 따라서 50대가 안철수 쪽으로 몰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메시지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그래 차라리 홍준표. 뭐 어차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뭐냐면 지향점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절로 50대 이상의 보수화 경향은 있다 하더라도 뭐 60대 정도 되면 이미 뭐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보수 세력입니다만 50대까지도 보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표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보수 세력이. 그래서 보수 세력의 분리화 현상 이것이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대목을 안철수 후보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세하는 걸 보면 자, 잘 보십시오라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홍준표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실은 지금 전혀 다른 세력이고 문재인 후보의 세력은 홍준표 후보 같은 세력은 적폐다 없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홍준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 등장하면 안 된다 입장인데 끼어있는 안철수가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잘해도 안철수 후보는 표를 뺏기고 중간 지점에서 경계가 넘어가고 홍준표 후보가 잘해도 보수는 내 거 했는데 다 흘러나가요. 근데 아까 이 모호한 메시지가 안철수 후보가 초기에 선거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인 것이 너무 문재인만 의식을 하다 보니 자 문재인 후보 지지층 다 결집하면 한 40% 될 거야. 그럼 나머지 60%는 문재인 싫어해. 그럼 대안은 나지. 다 몰릴 거야. 60% 다 안 와도 50%만 오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이하게 했는데 이 보수층의 민심도 사실은 전략적이에요. 유권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수층의 유권자들은 그래 문재인이 정권을 잡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와서 국회에서 그럼 또 이제 여소야대 전국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메커니즘이 흘러갈까? 그럼 보수의 정체성은 누가 담아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집권에 실패하고 야권의 대표라고 했을 때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할까요?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당을 해도 잘하겠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집권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낮죠. 그런데 그럼 지금 올라가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 자 홍준표 후보 1단계 저는 15%라고 봅니다. 15% 얻으면 선거보전금 다 받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90여 석의 의원들이 있고 총선은 멀었고 그러면 야당으로 국회에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해서 한 20% 득표를 하게 되면 그래도 대권 주자로서 웬만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거죠. 기본은 했다. 차차기를 또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보 정부가 잘 못하면 민심이 또 보수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공이 또 튀겨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근미래를 내다보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 열려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 대안을 이번 집권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전략인데 아까 이진국 교수님 말씀처럼 유권자가 묻겠죠. 안철수 후보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된 질문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건 해착이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앞으로의 가능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선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파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한 토론에 대한 태도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과정에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뭐 다양하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 후보의 토론회라든가 정치적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치 토론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전달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죠.
토론회 그러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고은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 후보로서의 언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도 토론회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자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왔었던 그간의 정치적인 여정, 일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마케팅으로 치면은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격으로 치면 0점 사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취할 부분만 확실하게 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에 대한 부분만 자극을 시키고 그에 대해서 보수가 좋아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에서 보시다시피 동성애라는 부분도 사실상 동성애라는 부분이 거기에 홍준표 후보의 태도라 그러면 동성애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뭐 비리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공격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동성애를 공격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기독교라는 이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적 차원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군 가산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경박스럽게 보이지만은 허실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려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 지금 아킬레스로 대두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친박을 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쩌면은 물고기를 잡으려다 통발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게 우선이지 통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만 잡겠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묘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된다. 찬성이 된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가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뭔가 자범치부하는 것다라는 형태의 보수 진영의 담벼락을 아슬아슬하게 와닿는 거리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수 진영에 대해서 소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그 말씀이 참 우리 귀에 와닿는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하자면 그럼 홍준표 후보가 어디서 이제 뜨기 시작했냐 대구 서문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은 데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역적인 연구에서 볼 때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은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누가 먼저 선점했냐면 문재인 후보가 먼저 선점한 겁니다. 그런데 TK에서 이제 예상외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굉장히 높았잖아요. 초기에 높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TK 사람이 지역 연구로서 안철수를 택한 건 아니란 말이죠. 뭘 택했냐? 보수 성향.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같이 왼쪽으로 기운 후보가 아니라 그래도 보수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이제 대안 세력으로 보고 이제 그 안철수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같은 영남이란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TK 지지도도 과거에 다른 사람 지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지지도가 좀 더 높았는데 그러나 홍준표라는 대체자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보수니까. 거기다가 지역 연구적으로 볼 때도 물론 창녕분이지만은 성장은 전부 대구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대구 사람인 거예요. 그 지역 연구성 거기다가 이 이념적 성향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 홍준표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기반을 연구성이라는 기반을 다 잃게 된 거죠. 지역 연구성 또 이 이념적 연구성 다 잃게 되니까 홍준표가 거기서 뜨니까 홍준표도 밀면 뭔가 이루어지겠다. 아까 최영일 교수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정말 자기가 당선된다고 물론 후보로서는 믿을 수 있지만은 그 캠프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긴다고 믿기보다는 대선 이후에도 어차피 보수 진보로 이제 정국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때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 돼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17개 시도지사 후보권 추천을 누가 갔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홍준표 후보 측의 전략은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대선 이후에 어차피 새로운 정부는 장악력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때 강력하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단지
보수의 정치, 보수 안에서의 이 헤게모니뿐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쥐냐는 그런 경쟁이 벌어질 때 가장 그러니까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요,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보수 세력의 지지도 단지 당신이 집권하라 해서 주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데 대한 기대로서 지지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라이벌이 아니라 오히려 홍준표라는 더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결국 그 열흘 남은 이 대선 기간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할 텐데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안철수 후보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내세운 명분은 친문 패권을 막겠다 이 명분이었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 변수가 될까요? 미비한 변수는 되겠지만 이제 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변수로는 약하죠. 왜냐하면 어제 문재인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권하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 있다. 같은 뿌리에서 분당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김종인 후보 들어올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재인 후보도 토론회에서 탕평으로 자신이 영남 출신이니까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에서 모셔오겠다. 여기에 또 김종인 후보가 거론이 됐어요. 장외에서 김종인 카드가 그러면은 국무총리 카드 아니냐? 민주당이 접촉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당을 박차고 나가서 비례대표 배치까지 버렸는데 다시 합류할 것이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제 선점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속해 있는 국민의당을 문재인이 집권하면 우린 통합해서 다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는 강한 반발을 하겠지만 국민의당 또 일부 의원들은 흔들릴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을 한번 보시면 이 의원 수가 작고 의석이 작고 취약한 정당이 대선 후보 개인의 정치적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이 대표 권한대행이 끝까지 이 유승민 후보의 완주를 밀 것 같았는데 흔들리면서 원샷 단일화 얘기를 결국 꺼내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후보는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완주할 겁니까? 아닙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적폐연대에 아주 공격거리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를 극복할 수 있는 빅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 정도는 빅카드는 아니다. 이를 정운찬 전 총리도 모셔올 수 있죠. 인재들은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선 큰 게 아니고 그렇다면 유일한 변수는 단일화죠, 단일화.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단일화 얘기를 한 지가 지금 한 20여일 남기고 이게 본선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본선 시작 때는 박빙 접전이니까 단일화 카드는 웃기는 얘기였죠, 그때는. 지금은 절박한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시간이 너무 없으므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가지 점 알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제 이야기한 부분들은 굉장히 정교한 메시지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국민의당하고 합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정의당하고는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문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통합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물타기 차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홍준표 의원을 도와주는 겁니다. 보수 진영 들어보세요. 만약에 국민의당을 찍게 되면 결국 우리하고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홍준표를 택하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양쪽을 서로 견제시켜주는 그런 아주 정교한 메시지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예요. 문재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겁이 나는 게 단일화예요. 그리고 통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적폐로 몰고 가는 선거 프레임에 대한 회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타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다. 이 부분 예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된 건데 이래 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는데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효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타이밍을 놓쳤냐 그러면은 사실상 골든 크로스가 언급이 될 때 4월 초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를 치고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오차 범위 내에 지지도와 격차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짐작인데 개인적 소개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가 굉장히 전략가고 지략가인데 지금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지지선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계산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언급이 나오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을 때 내가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었겠느냐. 네. 아마 이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판단해서 본다 그러면 타이밍이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야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연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대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단점을 감춰주고 서로의 장점은 서로 부각시키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관념적인 건데 정치에서 연대라는 것은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누가 용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다만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5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4명 중에 한 사람이 대의적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난 도저히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 연대는 말이죠. 연대나 단일화 이것은 안철수 후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념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만약 바른정당 그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같이 손잡는다 이럴 때는 안철수 후보의 기존의 온건 진보 쪽의 표가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상희 교수 말씀처럼 홍준표 후보나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이 나는 이제 안 하겠어.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고 자신이 물러나 버리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 쪽에 굉장히 유리한데 어떤 형식이든지 연대한다든지 무슨 단일화한다든지 이거는 안철수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이 전 대표가 합류를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작에 합류해서 동력을 그때 높였어야지. 왜냐하면 이 이제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순간에 동력을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와서 그 정도의 동력을 보탠다고 해서 가속도가 도로 네. 생길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김종인 전 대표가 가세해 준 것이 물론 뭐 약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판세를 변화시킬 만큼 네. 그 정도의 어떤 영향은 지금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말 지략과 장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데 그냥 이제 바람에 맡겨서 흘러온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 네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풍선이 팽창하니까 기뻤지만 그 풍선의 바람이 일부 호남 지지 기반과 TK 지지 기반, 어찌 보면 진보도 가지고 있고 보수도 가지고 있고, 진보에서는 이제 중도 성향이겠습니다만, 이게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늘어나고 이쪽을 유입하면 이쪽이 빠지고 네. 시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시에 빠져버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거 패착이 되는 건데 예. 문제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없는 것이 지금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이제 투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말이 왔잖아요. 황금 연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에 투표용지 인쇄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일 화요일에 마지막 토론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엔 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없고 5월 4일, 5월 5일 사전 투표. 네. 지금 이제 이 4월 25일에 이미 제외 교민 투표는 시작돼서 4월 30일이면 끝나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5월 9일 투표일이 다가오는 건데 그 사이에 어느 타이밍에 뭔가 폭발적인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 단일화도 이루어지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후보의 3인 3색이 너무 달라요. 기계적인 단일화를 하면은 또 비난의 여지가 더 커지고요. 네. 또 단일화를 힘들게 해서 그 효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메시지, 통합 메시지를 인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 슬로건을 뭐라고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방법은 그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사퇴해 줄 것이다. 왜 사퇴를 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몇몇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을 네. 실기했고 본인의 정체성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호하다. 한번 기뻤던 때가 4월 17일 본선 이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네. 시작됐을 때하고 4월 4일 본선 주자 확정됐을 때 요 사이 타이밍에 뭔가 굳히기가 있었어야 해요. 좀 이제 자, 그렇다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여기 계신 세 분한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뭐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좀 지적을 해보곤 합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TV 토론에 대한 적확성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피하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 적합한 그런 성향이라든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소리 그렇게 톤과 보셨나요? 예. 목소리의 스피드 예. 그리고 이 목소리 스피드 특히 중요합니다. 토론에서 상호 공방이 치열할 때는 네. 한 번 더 수음표를 신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기선이 제압당합니다. 그런데 한철수 후보의 패턴을 보면은 숨을 먼저 쉬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예. 그에 대해서 스피드가 늦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인터벌이 너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토론에 대한 부분도 실제 수용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슴에 와닿고 빨리 인지하고 그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톤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톤을 만들기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캠프 측에서 빨리 간파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이 특히 대선 토론이라는 것이 말 잘했다 해서 거기서 투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말 잘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그러면 똑똑한 패널을 대통령 후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성입니다. 예.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뭔가 모르게 치열한 공방전에 익숙해야 되겠다는 조박감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TV 토론회 앞으로 뭐 한두 번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장점, 본인의 진실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이 철학에 대한 모호성 이 정당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을 편들기도 그렇고 저쪽을 편들기도 그렇거든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는 원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좌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가 필요한데 사실 초창기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 입문할 때 여기에 대한 자기의 워딩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경제는 우쪽이고 경제는 좌쪽이고 안보는 우쪽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확실한 스탠스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표가 될까 말까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말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의 모호성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TV 토론에 지금 앞으로 두 번, 오늘 포함해서 두 번 남았는데 남은 TV 토론에도 안철수 후보 쪽에는 뭐 카드로 쓸 만한 그 기회는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일단 내다봐 주시고 다른 분들은 안철수 후보 쪽 어떤 좀 조언 주실 수 있겠어요? 안철수 후보라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제4차 산업혁명을 계속 강조하듯이 이 뭐냐면 이제 과학자다. 예.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그런 해안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이제 이제까지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가 뚜렷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정치인은 본래 국민에게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게 미래를 파는 상인, 미래의 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걸 분명히 해서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를 거기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나는 미래를 지향하고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미래를 이루어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논쟁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특징이 뭔가 뭐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저분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게 부족했고 아까 또 우리 이 교수 말씀처럼 이 듣는 사람한테 어떤 확신을 줘야 돼요. 네. 확신을 줘야 돼. 그건 뭐냐면 자기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해나가는 거 보면 자신감이 결여된 것 같아. 이 점이 그게 이제 아마 스스로 말하던 이 말 뭐 언변 네. 뭐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자신이 그 어떤 확신을 못 가져서 그런지 그 점이 또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못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에서 저절로 밀리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이 선거는 새 다툼이거든요. 어느 쪽이 기세를 올리느냐에 네. 따라서 결정되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안 후보 측에서는 기세가 꺾이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잖아요. 이때 이 기세를 계속 되살려서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토론 같은 거 할 때도 자신감이 있는 그다음에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과서 읽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 지지 기반에 대해서 아까 다들 지적하셨습니다. 자기 타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뭐 다 끌어모으겠다면 아무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나는 내가 질 때 지더라도 내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타깃은 뭐냐 이 점을 분명히 해서 거기 집중 공략을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이미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두 분 얘기는 그 전략적 모호함이든 실제적인 어떤 정체성의 어떤 모호함이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마지막 방법. 카드가 하나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전공법인데 네. 물리적 시간이 없고 확산 속도가 안 받쳐줍니다. 연휴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선만 24시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단일화로 보이지 않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에 4월 30일 일요일에 투표용지가 찍히기 전에 오늘 밤 토론에서라도 지금 세 개 캠프가 연합을 해서 오늘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죠. 정치적 상상을. 뭐냐면 자, 단일화가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연정을 하기로 했다. 유럽식 연정이다. 3개 당은 개헌을 주장하고 내각제나 어쨌든 이제 분산형 대통령제라도 이원 집정부제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 홍준표, 경제부총리 유승민 이렇게 갑니다라고 오늘 발표한다고 치자고요. 왜냐하면 9일날 투표하고 10일날 발표되면 바로 집권해야 돼요. 인수위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 아닙니까?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하고 바로 정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다 모호한 통합정부. 인재는 많다. 인재 많지만 인사청문회 등등 해서 뭐 사드에 대한 입장도 내야 되고 이거 몇 달 걸릴 거 아닙니까? 그 혼란기가 거쳐야 그나마 국정이 이제 좀 돌아가나 보다 할 텐데 그냥 총리, 부총리를 같이 데리고 대선 후보 3명이 뭉쳐서 이 기계적 단일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국가가 안정되고 어차피 국민들이 표를 다 분산해서 찍을 텐데 뭉쳐서 갈 테니 대통령은 한 명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연정으로 갑니다. 이게 DJP 연대랑 비슷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내각의 이 수뇌부를 발표하는 형태로 통합정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한 사흘만 이게 언론에서 회자가 되면 게임은 출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외에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 카드를 던졌을 때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 뭐 받아야지 이게 될 텐데. 합의가 돼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세 개의 당이. 던지기 전에 먼저 합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대안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확실한 이슈 메이킹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이슈 메이킹인데 이슈를 어떤 걸로 갈 것이냐. 지금 대북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결국 뭐 김종인 전 대표를 모시고 그 지지선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개헌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통합 정부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뭐 내각에 대한 구성까지 발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통합 정부에 대해서 실질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있겠지만은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띄워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동남풍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TK가 PK를 자기가 어느 정도 석권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호남 쪽이 안철수와 문재인도 갈라지고 있으니까 표에 그냥 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안철수가 띄워주면 호남이 계속 분열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TK와 PK 일정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대통령 할 수 있는 그 수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 통합 정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그에 유사할 수 있는 번갈 수 있는 이슈 메이킹은 무조건 해야 된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근데 최일 교수 말씀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이거 한번 당선을 기대해 볼 만한데 정치적인 도박이지만. 근데 그건 정말 그 이상론인데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만 되면 이런데 그렇게만 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지금 이 교수도 말씀하시면 정말 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런데 어쨌든 대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대선도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지 그 자체로서 완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또 유승민 후보라든지 계속 정치를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 번에 승패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월드컵도 계속 그 경기를 해나가는 거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경기에서 매매 게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해야지 이번에 여기 안 될 거라는 얘기는 참 아니 그러면 안 돼.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또 특별한 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뭐가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최선인지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도 안 되지만 다음에 자기의 자신의 정치 과정도 순탄하지 못하다 이 점을 생각해서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한 길이 뭔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겠죠. 최영일 평론가께서 던진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단일화다라는 조언. 단일화로 보이지 않는 단일화. 단일화 연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 자체도 모호서 그렇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의당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TV 토론 때 심 후보가 얘기했던 그 유승민. 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정 후보는 아까 보셨지만
소탈하는 척한 게 아니라 진보 정치는 워낙 힘들게 이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강하게 큰 아이예요. 지금은 네. 소탈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 모습이 심상정의 원래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예. 진보 진영 내에서 심상정 후보야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진보 정치의 데모 같은 역할이죠. 예. 또 뭐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과거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심상정 후보가 아주 이번에 대선 장사는 최대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네. 보수층이 봐도 밉지 않은 진보가 됐어요. 이번에 네. 그 이미지 개선이 대단한 겁니다. 예. 뭐냐면 안보에 있어서도 저 정도 안보가 아니면은 뭐 이게 친북적이지가 않고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네. 또 대중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야? 또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진보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쾌도난무하는 걸 보면 철학이 있고 깔끔하네. 네. 야, 말을 저렇게 잘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도나 보수층에서도 밉지 않은 저런 사람 정도 정치는 필요하다. 예. 진보가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미지 개선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또 실제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저는 표로도 나타날 거로 봅니다. 그럼 심상정 후보가 진보 정치 사상 최대 지지율을 지금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투표에서 나타난다면 10% 내외 10%를 넘길 수도 있고 네. 8, 9%에 그칠 수도 있지만 지금 리얼미터 최근 조사는 7.5%거든요. 약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를 내면은 집권 가능성은 떠나서 예. 정의당은 흥행에 대성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후보 3자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심상정 후보에서 야권 지지층에서 쏠릴 압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퇴하라. 문재인 지지 선언하라. 이미 지금 토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좀 공격하니까 바로 역공을 받고 네. 조금 문재인 후보를 거드는 듯하니까 박수가 쏟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오자구도로 가야 심상정 후보는 네. 신불리라는 별명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을 찍고 대권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정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후보 사퇴를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좋은 일 해주고 본인의 이 어떤 흑자는 네. 다 그냥 도로묵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지금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완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정의당, 그 야권 내에서 진보 정당이 가진 어떤 태생적인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대선 도우미 역할을 그 완주 여부르고 그렇죠. 사실 그게 지금같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그런 결정을 아까 얘기하신 그 문재인 후보를 그 지지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연대라 그러면은 뭐 표면적 연대가 있고 묵시지 연대가 있을 수가 예. 있겠죠. 그 묵시지 연대라는 것은 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정책적인 동질성 때문에 사실상 묵시지 연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앵각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당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 그러면 진보에서도 색깔과 결이 다른 그렇죠. 진보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 8% 10%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세간에 관심이 되는 이유가 새로운 형태의 진보 진영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당연히 딜레마가 될 수 있겠죠. 뭐 이에 대한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통진당 해체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통진당이 해체됨으로써 소위 종북적 개념, 좌파적 개념 자체에서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틈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자유로워졌죠.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티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진보 진영이다 그 자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소위 통진당 해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 부분을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는 계산이 확실히 서는 거죠. 뭐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개혁적 이미지로 공격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혁적 이미지로 공격하고 양비론으로 공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색채 여기에 대한 선명성을 직접적 부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격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공격하는 일만 있지.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심상정 후보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8%를 넘어가고 10%를 넘어가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진보 진영에서도 상당히 견제와 균형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적하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라든가 또는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완주를 할 경우 정말 10% 20% 지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당으로서의 견제적 장치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당제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정말
삼자가 뭐 실질적인 연대를 하든 뭐 사실상의 연대를 하든 예. 연대 아닌 연대를 네. 하든 어쨌든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문 후보가 상당히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될 때 제가 생각할 때 심상정 후보가 옛날에 이정희 후보 같이 그렇게 드랍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네. 아마 그 지지층에서 그 되게 진보 지지층에서 네. 스스로가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 후보 쪽으로 그 진보의 몰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저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 뭐 어떤 경우든 그렇게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후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8%든지 10%든지 얻어가지고 이 진보 정당을 한층 더 그 위상을 높이느냐 아니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를 가지고 저 심상정 후보가 뭐 아주 극심하게 사퇴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이런 점이 있고 근데 심상정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중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는 이유가요.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박근혜 학습 효과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너무나 그동안 대통령직과 국민 사이 이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거리가. 이 점에서 대중 친화적으로 저렇게 다가갈 때 사람들은 친근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은 역시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도 언어도 뭐 자기들만의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언어, 국민 전체의 언어로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구나. 네. 스님들끼리는 법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생을 향해서는 중생의 말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이제 서민적인 언어 또 국민적인 언어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저렇게 대중 친화성이 있는데 그 점에서 받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도 거기 있다. 이렇게 참 안타깝게 이게 재밌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만 공격을 하는 이제 추세인데 자, 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지 않고 있다. 암묵적으로 홍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맞는 이제 분석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홍 후보는 문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네. 이 거의 문재인 후보의 천적이 지금 토론에선 홍준표 후보입니다. 찌르면 다 걸려요. 예. 송민순, 뭐 노무현, 또 동성애 찌르면 다 걸리는데 이때마다 심상정 후보가 슈퍼걸처럼 나타나서 다 해결해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민순 외교장관 문제가 이게 무슨 이렇게 소소한 진실공방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통치적 결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권이나 찬성이나 정치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중요한 좀 대승적인 문제를 짚었고 동성애 문제도 바로 이제 그냥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정체성 문제 찬성 반대로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본인은 이성애자지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 저게 모범 답안이지. 저렇게 얘기했으면 됐겠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물고 물리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지지율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홍준표 후보도 기세를 올리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마치 지금 프랑스 대선에 비유를 한다면 극좌 극우의 대표처럼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난 더 잃을 게 없어 하고 치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컨텐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말을 하는 듯 하지만 서로 이제 상대적 시각으로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토론의 스킬이 가장 노련해요. 그러니까 토론 스킬이 노련하기 때문에 보통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40년 전 뭐 이야기를 나온 회고록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눈치면서 넘어가는데 또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 적어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비호감도는 높아지죠. 반대층에서는 저런 뭐 이게 막 욕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지지 후보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고해성사까지 했는데 면죄부를 줘야 되지 않겠어? 하고 넘어가는 이 토론 스킬은 웬만한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본다면 상당한 기량을 가지고 토론의 장에서 상당히 유능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서로 합을 겨루다 보니 동반상승하는 또 이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대선과 상관없이 대선 이후에 한국 정치에 굉장히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흥행 포인트로 등장했다라고 보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이 19대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벌어지는 정치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재미있는 정치의 좀 동반자, 협력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적인데 정치적으로는 동반 상승한 이 정치적인 재원. 이렇게 아마 이 자리매김을 이번에 확실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마지막 바른정당 얘기 짧게 하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3자 단일화 얘기 꺼낸 게 바른정당인데요. 지금 되든 안 되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사실 얻을 게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짧게 어떻게 좀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좀 회의적으로 보죠.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어떤 경선 룰에 따라서 선출된 유승민 후보의 의사가 확실하고 네. 완주에 대한 의사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가 양해를 얻고 사실상 사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하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의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전망 자체는 상당히 고립무원의 상황에 바른정당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걸 찾기 쉬운 그런 해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뭐 정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의 몇몇이 빠른 시일 내에 탈당할 것이다. 이런 소문까지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탈당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바른정당 입지는 뭐 대선 후에도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좀 이렇게 좀 서두는 이유가 특히 단일화에 자꾸 이제 이렇게 말하는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선 이후의 존립 문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바른정당으로서 생각할 때 최소한 어쨌든 가서 다음 차기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까지는 이 정당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새로운 정당을 향해 그 새로운 정당 형태로 다시 재결집하는 한이 있어도 그때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만약 이러다가는 자칫 대선 이후에 어느 쪽으로 흡수돼 버릴 수가 있거든. 일부는 국민의당, 일부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흡수돼 버리면 스스로 존재의 가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져 버려. 이제까지 그럼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던 이것도 없어지고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그럼 사람은 각자 그 소속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엄청스러운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 정당 체제 이것을 유지해가면서 우리의 발언권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지금 다당제 하에서 한쪽의 축을 형성하고 싶다 이런 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녹아버리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이 정당으로서 그냥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연대라든지 이런 체제를 하는 게 그래서 서로가 보험 드는 것이 네. 좋지 않나 이런 아마 계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만약 연대가 어렵고 아까 최 교수 말씀이 가장 아주 매력적이에요. 한 사람은 총리, 한 사람은 부총리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다면 이 바른정당에서는 그 전에 뭔가 어떻게 하든지 이 기본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계속 확립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교수 말씀처럼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네. 예.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혹시 어대문 들어보셨나요? 네. 데미안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대문. 예. 유추 가능하신가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것의 약자죠. 이 부분은 어차피 대통령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심상정 후보 쪽에서 의식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가 약진하면 할수록 문재인 후보 쪽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 쪽에 충성도가 약한 지지 세력들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종의 소위 말해서 파편 효과라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홍찍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홍준표 후보 포스터에 공식적으로 이제 표현된 문구 같은데 이게 줄임말 3글자로 줄임말이 좀 많은데요. 지금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후보별로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보 측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하는 문구가 있고 또 SNS상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줄임말 그 표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나요? 특히 아무래도 이 젊은 층 표심에. 지금 심상정 후보 이 심알찍 이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심상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특히 여성층이 이 심상정 언니 짱. 왜냐하면 여성인데 저렇게 남자 후보 4명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신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스스로 지금 계속 유세장마다 얘기하는 게 심상정을 알게 되면 심상정을 찍게 된다. 심알찍 그동안 국민들이 심상정을 너무 모르셨었다. 하고 이제 자기 홍보에는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심알찍은 많이 회자되고 좋은데 문제는 저것도 좀 캠프에서 만든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데미안은 우리가 아는 헤르만 헤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굉장히 아름다운 말의 축약인데 예. 이게 좀 이제 시적이기도 한데 문학적이고 네. 이것은 카피의 냄새가 나잖아요.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 요즘에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뭐 이 중장년층도 이 줄임말 많이 씁니다. 예. 신조어들. 왜냐하면 건배사로도 쓰고 그런단 네, 말이죠. 네. 삼행시도 유행을 하고 그러면 조금은 더 거친 언어가 오히려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이제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저 슬로건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통상적으로 정부 쪽에서 만드는 슬로건들은 한 문장으로 함축되는 내용이 좋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뭐 창조경제 그러면 좀 모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마디로 한 문장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간결하게 가는 것인데 선거 캠페인에 저는 신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부분은 좀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신조어를 통해서 선거 캠페인의 임팩트 즉 효과를 보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비유가 굉장히 날카로워야 됩니다. 예. 비유가 날카로워야 되고 그냥 입에 익어야 됩니다. 예. 사실 발음이 어렵게 간다든가 말하기 힘들어지면은 이게 신조어로서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것이 SNS상으로 유포상을 만들어지든지 뭐 좋습니다만은 후보가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말. 그러니까 뉴스가 집중이 됐을 때,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든 거기서 나오는 용어 자체가 신조어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가장 그 임팩트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가지고 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이제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뭐 만들어진다든지 일반적인 현상을 단순히 줄인다든가 네. 이런 게 이제 많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교수 말씀하고는 맥락을 같이 할 텐데 홍찌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문재인이 당선을 막는다든지 이런 인식이 확산돼 있을 때 예. 홍준표 후보가 측에서 뭐라면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되지 왜 안철수가 됐냐 문재인이 되냐든지 이렇게 했을 때 홍준표를 찍어야 되느냐 안철수를 찍어야 되느냐 그런 이제 혼란스러워하던 예. 그 유권자들한테 그래 맞아 홍준표를 찍으라는 건 홍준표 당선되라고 찍는 거지 네. 만약에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TV 토론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 대선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그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보셨다시피 마지막 발언에 1분씩 주어주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세 분도 그 룰을 좀 저희가 적용을 해서 1분씩 간단하게 오늘 TV 토론 그 어떤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지 좀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패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문재인 후보는 홀수에 강하다. 1차, 3차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선방했고 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표정이 경직돼 있었고 예. 열세였습니다. 그럼 이제 짝수에는 안철수 후보가 강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좀 웃으면서 여유를 부려야 선방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 5차 토론이기 때문에 그럼 또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할까? 우세일까? 이렇게들 많이 관측하시는데 네. 상관없고 안철수 후보에게 조언 한마디를 드리면 평정심을 유지할 때 오늘 토론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는 순간 안철수 후보는 예. 이 긴장증이 이제 뭐랄까요? 좀 이 도래하면 여러 가지가 꼬여요, 계속. 그러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네. 오늘 내가 홍준표다. 내가 심상정이다. 좀 이런 입장으로 격차도 벌어져 있는데 도전자는 용감해야 돼요. 뭔가 쥐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 안 되고 안철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예. 토론회가 이제 여론에 영향을 줄 부분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 조금 주춤하는 이 추세를 제가 지금 다시 스톱워치로 재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있지 않을까 1분이 싶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너무 다음 것 분, 같은데요. 예, 다음 분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진지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뢰성입니다. 앞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론에서 말 잘하고 거기서 테크닉이 뛰어나다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소 어눌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국민들한테 비춰진다 그러면은 그건 토론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네, 것이다. 마지막 예.
죄송합니다. 연장자이신 이교수님한테 마지막 그 시간 드리고 마무리 좀 오늘 하도록 경제 하겠습니다. 분야죠. 그래서 네, 경제 분야에서 이제 하도 이제 뭐 하니까 이 차별화를 분명히 좀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 뭔지 이걸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로서는 이걸 두 가지만 제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면서 그걸 가지고 표를 얻으려 하느냐 후보가, 아니면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신의 정책으로 국부와 또 일자리를 창출해내려고 하느냐, 이 점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는 그 유권자들에게는 마지막 그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또 후보자들에게는 마지막 본인들의 유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일 텐데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겁니다. 후보자, 유권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용고만 토크쇼 직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이제 스타일이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이 요즘 뭐 홍트럼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사리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이 그 표를 자기에게 줄 사람, 이쪽 계층만, 지지 계층만 향해서 거기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의 결집성이 적어도 말하자면 이 보수 중에서도 중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보수. 이쪽에서는 홍준표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날 이게 이제 좀 말이지 7%를 약간 넘어서기 시작하면 7%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지지하던 측에서 홍준표도 지지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특히 TK 지역에서 아마 좀 많이 이제 솔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반문은 안을 통해서, 안철수를 통해서 문재인의 이 정권 창출을 막아야 된다.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 쪽에 몰렸던 표가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안철수 후보로는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인식도 생기고 하니까 급속히 안철수 쪽에 몰렸던 표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문재인 후보의 의장은 뭐 우리가 흔히 감착한 의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반 고기반. 근데 의장이 굉장히 좁은 대신에 이 해역은 좁은 대신에 거기 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 이게 회유성이 아니라 거기 이제 고착된 그런 의장이니까 이것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 안철수 이 의장은 굉장히 넓어요. 해역이 넓은데 대개 의종들이 말하자면 회유성 의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몰려들 때는 굉장히 많이 올려들지만은 이 회유성이니까 언제든지 흩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특히 이제 홍준표라는 후보의 하나의 대안이,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안이 생겼단 말이죠. 뭐 정권을 잡든 못 잡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말하자면 태극기 집회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있었던 자신들이 이제 분노했던 이런 자신들이 분노를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홍준표를 택해버리면 안철수 후보는 그 바람에 엄청스러운 이제 거기서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개연성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물론 뭐 여론조사 이것만 가지고 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숨은 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여하튼 경향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 지지율 변화 큰 특징, 문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 보수층이 홍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번 투표에서 사실 연령별 투표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변하고 있는 그 홍보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안철수 후보의 50대 이상의 지지층의 이동, 이 부분은 또 이 투표율 측면에서도 또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가 어떻게 있죠. 보시나요? 전통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인구의 구조가 고령 인구가 더 많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40대, 50대가 이번에 유권자가 많더군요. 그래서 4050 세대가 중요한데 그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50대 이상은 주로 안철수 후보 지지가 많아졌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2030 젊은 층은 좀 문재인 후보, 그건 뭐 정권 교체라든가 변화에 대한 기대,
그동안의 야권 성향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여론조사, 아까 지표로 본 게 이제 어제 리얼미터 조사거든요. 네. 오늘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리얼미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추이를 봤을 때 네. 편차가 벌어지는데 세대별로는 50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대 중반 이상은 좀 안철수 지지가 높고 여전히 50대 초반대, 예. 초중반은 또 문재인 후보 지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55세 전후를 기준으로 쫙 갈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고령층에 자신의 메시지를 그렇게 소구하지 않았어요. 문재인을 싫으면 나에게 오겠지. 이게 국민이 연대해 줄 것이다. 라는 네. 메시지로만 흘렀고 오히려 청년 멘토로 대권 주자까지 올라온 분 아닙니까? 네. 2012년 선거 이전으로 보면 예. 그때 정치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는 젊은 층의 것인데 그럼 미래를 젊은 층이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후보 의도대로 안 되고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안 후보의 지금 세대별 공략의 패착인데 네. 지금 안 후보는 최근에 50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50대거든요. 네. 가장 젊은 후보고 5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패착인 것 같아요. 동년배는 동년배를 잘 믿지 않나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킬레스로 대두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친박을 낳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쩌면은 물고기를 잡으려다 통발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게 우선이지 통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만 잡겠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묘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된다. 찬성이 된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가는 겁니다. 네. 법리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뭔가 자범 치부하는 것다라는 형태의 그 보수 진영의 담벼락을 아슬아슬하게 와닿는 거리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예. 가지고 보수 진영에 대해서 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그 말씀이 참 우리 귀에 와닿는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하자면 그럼 홍준표 후보가 어디서 이제 뜨기 시작했냐 대구 서문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은 데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역적인 연구에서 볼 때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은 부산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는 누가 먼저 선점했냐면 문재인 후보가 먼저 선점한 겁니다. 근데 TK에서 이제 예상외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높았잖아요. 초기에 네. 높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TK 사람이 지역 연구로서 안철수를 택한 건 아니란 말이죠. 뭘 택했냐? 보수 성향. 네.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같이 왼쪽으로 기운 후보가 아니라 그래도 보수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이제 대안 세력으로 보고 이제 그 안철수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같은 영남이란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TK 지지도도 과거에 다른 사람 지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지지도가 좀 더 높았는데 그러나 홍준표라는 대체자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보수니까. 거기다가 지역 연구적으로 볼 때도 물론 창녕분이지만은 성장은 전부 대구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대구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역 연구성 거기다가 이 이념적 성향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 홍준표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기반을 연구성이라는 기반을 다 잃게 된 거죠. 지역 연구성 또 이 이념적 연구성 다 잃게 되니까 홍준표가 거기서 뜨니까 홍준표도 밀면 뭔가 이루어지겠다. 아까 최영일 교수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정말 자기가 당선된다고 물론 후보로서는 믿을 수 있지만은 그 캠프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긴다고 믿기보다는 대선 이후에도 어차피 보수 진보로 이제 정국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때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 돼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17개 시도지사 후보권 추천권 누가 갔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홍준표 후보 측의 전략은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대선 이후에는 어차피 새로운 정부는 장악력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때 강력하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단지 보수의
보수 안에서의 이 헤게모니뿐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쥐냐는 그런 경쟁이 벌어질 때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이 뭐랄까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요,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보수 세력의 지지도 단지 뭐 당신이 집권하라 해서 주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데 대한 기대로서 지지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라이벌이 아니라 오히려 홍준표라는 더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결국 그 열흘 남은 이 대선 기간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할 텐데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안철수 후보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뭐 내세운 명분은 친문 패권을 막겠다 이 명분이었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 변수가 될까요? 미비한 변수는 되겠지만 이제 뭐 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변수로는 약하죠. 왜냐하면 어제 문재인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집권하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 있다. 같은 뿌리에서 분당된 거 아니냐. 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김종인 후보 들어올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재인 후보도 토론회에서 탕평으로 자신이 영남 출신이니까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에서 모셔오겠다. 자, 여기에 또 김종인 후보가 거론이 됐어요. 장외에서 김종인 카드가 그러면은 국무총리 카드 아니냐? 민주당이 접촉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당을 박차고 나가서 비례대표 배치까지 버렸는데 저절로 50대 이상의 보수한 경향은 있다 하더라도 뭐 60대 정도 되면 이미 뭐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보수 세력입니다만 50대까지도 보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표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보수 세력이. 그래서 보수 세력의 분리화 현상 이것이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대목을 안철수 후보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세하는 걸 보면 자, 잘 보십시오라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홍준표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실은 지금 전혀 다른 세력이고 문재인 후보의 세력은 홍준표 후보 같은 세력은 적폐다 없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홍준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 등장하면 안 된다 입장인데 끼어있는 안철수가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잘해도 안철수 후보는 표를 뺏기고 중간 지점에서 경계가 넘어가고 홍준표 후보가 잘해도 보수는 내 거 했는데 다 흘러나가요. 근데 아까 이 모호한 메시지가 안철수 후보가 초기에 선거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인 것이 너무 문재인만 의식을 하다 보니 자, 문재인 후보 지지층 다 결집하면 한 40% 될 거야. 그럼 나머지 60%는 문재인 싫어해. 그럼 대안은 나지. 다 몰릴 거야. 60% 다 안 와도 50%만 오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아니하게 했는데 이 보수층의 민심도 사실은 전략적이에요. 유권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수층의 유권자들은 그래 문재인이 정권을 잡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운영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와서 국회에서 그럼 또 이제 여소야대 전국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메커니즘이 흘러갈까? 그럼 보수의 정체성은 누가 담아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집권에 실패하고 야권의 대표라고 했을 때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할까요?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당을 해도 잘하겠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집권 가능성으로 낮죠. 그런데 그럼 지금 올라가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 자, 홍준표 후보 1단계 저는 15%라고 봅니다. 15% 얻으면 선거보전금 다 받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90여 석의 의원들이 있고 총선은 멀었고 그러면 야당으로 국회에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해서 한 20% 득표를 하게 되면 그래도 대권주자로서 웬만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거죠. 기본은 했다. 차차기를 또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보 정부가 잘 못하면 민심이 또 보수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공이 또 튀겨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근미래를 내다보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 열려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 대안을 이번 집권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전략인데 아까 이진국 교수님 말씀처럼 유권자가 묻겠죠. 안철수 후보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거 처음에 시작된 질문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건 해착이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앞으로의 가능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선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파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한 토론에 대한 태도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과정에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뭐 다양하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 후보의 토론회라든가 정치적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치 토론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전달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죠. 토론회 그러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고은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언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도 토론회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자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왔었던 그간의 정치적인 여정, 일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마케팅으로 치면은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격으로 치면 0점 사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취할 부분만 확실하게 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에 대한 부분만 자극을 시키고 그에 대해서 보수가 좋아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에서 보시다시피 동성애라는 부분도 사실상 동성애라는 부분이 거기에 홍준표 후보의 태도라 그러면 동성애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뭐 비리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공격했는데 뜬금없이 동성애를 공격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기독교라는 이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적 차원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군 가산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경박스럽게 보이지만은 허실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려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 대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각 당 후보들은 빡빡한 전국 유세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각 후보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죠. 자,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얘기의 시작을 좀 열어볼까요? 지난 27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후보와 2위인 안철수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안 후보의 격차가 기존보다 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소비자 구매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 제가 말씀을 어렵게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값이 비싸고 아주 큰 물건 그리고 값이 싸고 아주 적은 물건 이 두 물건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묻게 되면은 대부분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양쪽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중간 정도의 가격과 중간 정도의 크기를 구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양극단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선 초기의 패턴 자체가 그런 양극단을 배제하는 그렇게 중도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것이 소비자 경제 패턴에서는 구매 패턴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정치 패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 패턴, 즉 선거판의 패턴이라는 것은 O 아니면 X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건데 이걸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가 조금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왜냐 그러면은 지지층이 확실히 옮겨오기는 왔는데 옮겨온 지지층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이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온 그런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TV 토론
토론회 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TV 토론회 이런 모습에서 뭔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고성이 약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다시 회귀하는 또는 전략적 유보 상태로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상품 선택 이론 이것을 이번 토론회 대입을 해보면요. 자, 이 반문 정서 강했죠. 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양자 구도로 갈 것이다. 문재인이냐 아니냐. 근데 문재인이냐 나 안철수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갔어요. 본선 시작했을 때는 이 박빙 접전이다. 붙었다. 양강 구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토론이 지금 4차 진행되고 오늘 밤에 5차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선택의 소비자, 즉 유권자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자 구도로 토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 양극단이 누구냐? 자, 친박도 안 되지만 친문도 안 된다. 양쪽 다 패권주의다. 이 주장이 흐트러진 거예요. 뭐냐면은 극좌부터 극우까지 사실은 이제 극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후보 스펙트럼을 놓고 보니까 이 우의 끝에는 홍준표 후보가 있는 거고요. 좌의 끝에 지금 심상정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권자들이 극단인 줄 알았더니 좌파가 아니고 어찌 보면 중도 진보 성향이구나. 그럼 중도 보수 성향이 안철수 후보구나. 이 양강 구도가 가운데로 모여버렸어요. 지금 안보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차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보수의 안보 차별화가 잘 안 먹히고 오히려 문재인 이 후보의 안보 행보가 안보도 잘 할 것 같은데 늘 군복을 입고 지금 등장한단 말이에요. 안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문재인 키워드 그럼 현재 안 보고 그러면은 이 보수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키워드가 뭐냐? TK 보수 결집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상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강성 귀족 노조가 문제다. 사실 심상정 후보가 여기 할 말이 많을 텐데 이 4차 토론회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차 토론회 때 이 돼지 흥분제 논란 때문에 자,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안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지형, 이념 지형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들 하지만은 홍준표 후보가요.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이제 후보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뭐냐면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내 친구인데 내 친구의 친구인데 한국 사회에서 우리 또래가 내 수준이 고만하지. 나는 아직 경험이 일천하지. 그러면 누구를 악망하냐면 선배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줄 멘토 누구인가. 그러니까 50대가 50대에게 잘 소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는 지금 2030으로 빨리 갔어야 해요. 어쩌면 젊은 층을 갈라쳤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세대에서 동세대를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D-10일 아닙니까? 이 열흘 남은 시간에서는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50대 이상의 계층들, 그 부분은 색깔, 그 스펙트럼상 보수 진영이 확실합니다. 보수 진영 확실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흔들리는 보수의 표심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 이걸 면밀하게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는데 그 자강론의 기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느냐 또는 하락했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정치적 구조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괴멸되어 가는 보수 세력이 여기에 대한 대안 세력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안철수라는 대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반기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그런 보수층의 지지심리 흐름 변화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그 오는 부분들을 만약에 자강론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그 철학적 개념에 부합을 해서 지지한다 그러면 그 경고성이 일정 정도 담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도가 약하다는 것이고 이진공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경고성이 아주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 자체는 행동에 대한 변화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스펙트럼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냐 그러면은 초창기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는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본다 그러면 대선 정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예. 가정에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징벌적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하는 저항적 개념 이런 구도의 프레임이 사무였는데 이것이 적폐대 통합의 구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정책적인 전향을 하는 것이죠. 메시지의 충돌은 있었으나 뭐냐면 적폐를 과감히 포함하고 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 프레임 자체가 애매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략적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희석화시키는 그런 전략. 이런 굉장히 뭐 소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공을 펴고 있는 것이죠. 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프레임을 만들어져야만이 자신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지지 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는 제가 또 하나 큰 약점이 뭐냐면 이 정체성이 모성입니다. 그냥 당신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문 후보는 분명하잖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뭐 지금 적폐청산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우리가 바로 소명을 받고 등장한 세력이다. 뭐 이런 걸 부각시키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 후보를 본래 지지했던 세력 측에서는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중도 진보 정도, 온건 진보 정도에서부터 온건 보수 세력까지는 이제 전체 자기 지지 세력으로 봤을 때 그 속에서 이쪽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저쪽도 만족시켜줘야 되면 중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맞느냐 이랬을 때 온건 진보 측에서 만약에 저 사람 우리가 지지할 사람 맞다 이러면 온건 보수 측에서는 아니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미를 다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분명해지지 못하고 모호해져 버린 게 있고 또 이 연령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50대는요. 지금 50대는 옛날에 말하면 386 세대거든요.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많거나 적거나 간에 여하튼 의식이 정치 의식이라든지 모든 의식이 이를테면 완전 옛날에 말하는 과거의 보수하고는 바탕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50대 전체의 바탕도 이미 의식 구조적인 면에서는 달라져 있는데 그것이 안철수 후보가 거기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더라면 그래도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연령적인 보수화가 있잖아요. 생리적인 보수화, 생리적인 보수화라고 그럽니다만 이 생리적인 보수화의 경향에 따라서 50대가 안철수 쪽으로 몰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메시지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그래 차라리 홍준표. 어차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냐면 지향점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